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3일 정오를 15분 넘었습니다. 1994년 7월에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 곧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일로 넘어가지만은 김정일이가 지탱하겠느냐? 오판으로 밝혀졌습니다.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가 등장했을 때 이번에는 틀림없이 무너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정일의 사망을 보도한 이코노미스트 사설 첫 문장이 뭐였느냐? 이런 자가 제 명을 다하고 죽도록 버려둔 인류의 수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 근 10년 지났습니다. 김정은 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왜 김정은 정권, 북한 노동당 정권은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꼽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크게 보면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김일성 우상화에 의한 신정체제입니다. 김일성을 신으로 조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일성을 신으로 만드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은 사실은 주체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교 집단입니다. 이 사교 집단은 외부와 단절되니까 좀처럼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에 의한 무조건적 복종 강요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유일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은 과거에는 주체 사상 10대 원칙 이런 명칭이 있었는데 이 김정은이가 등장한 이후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유일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 이것은 10계명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10계명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이 10대 원칙은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니, 노동당 규약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정체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듯이 바로 이게 이 10대 원칙을 읽어보면은 북한 체제가 그 본질이 뭐냐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신은 무오류이므로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집행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공식적으로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오류의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이라는 뜻이죠. 신. 세 번째는 강제 수용소와 공개 처형에 의한 공포심 조정입니다. 공포심. 말 잘못하면은 강제 수용소로 간다. 말 잘못했다가는 성경 보았다가는 공개 처형된다. 공개 처형의 일상화입니다. 요새 공개 처형 수법도 바뀌어버렸어요. 요사이는 그냥 고사총으로 난사를 해가지고 시신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보도록 합니다. 공개 처형을 한다는 것은 일벌백계라는 거죠.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강제수용소와 공개 처형. 네 번째는 이게 별로 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노동당 간부도 세습을 한다. 평양 주민들도 세습을 한다. 이 세습입니다. 3대 세습만 우리가 보는데 그게 아니고 지배층이 다 3대 세습이에요. 출신 성분이 좋다. 농민 출신이다. 노동자 출신이다. 혁명 가족 출신이다. 하면 3대 세습을 해가지고 특권을 누립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인원이 평양 주민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0만 명이 된다는 거죠. 200만 명 모두가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범 관계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한 이 정도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잘 무너지겠습니까? 더구나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맛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조선조에서 일제 식민지로 갔죠. 일제보다 더 심한 공산 독재로 갔습니다. 한국인처럼 자유의 소중함을 알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4개 조건이 있으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은 영구히 계속될 거냐? 그렇진 않죠.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약점이 뭐냐? 그럼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 거냐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급소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바뀝니다. 이제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공략하느냐 하는 걸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김정은에게 압박을 집중해야 됩니다. 표적을 김정은 하나에 좁혀야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반인류 범죄자로 유엔 안보리가 제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엔 총회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북 제재를 김정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주민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동시에 김일성, 김정일 신화를 부숴야 합니다. 김일성이가 무슨 축지법을 쓰고 김일성이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북한을 해방했다는 이런 거짓말을 폭로를 해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남침했다는 이야기를 북한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우상화의 기본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우상화를 무너뜨리려면 진실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야 됩니다. 어쨌든 북한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하는 이런 접촉면이 넓어질수록 삼투작용에 의해서 우월한 바깥 세계의 힘이 들어가는 거죠. 삼투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을 한민족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김정은 대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1대 8천만 아니 1대 70억 인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김정은의 반인류적 범죄를 계속 폭로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략할 점이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 코로나로 몰린 우리 우파는 이제 탈출로를 찾아야 되는데 주적을 김정은으로 삼아야 합니다. 김정은 공격하는 게 문재인 정권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공격을 할 때 우리 편이 되는 사람이 문재인을 공격할 때 우리 편 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좋다는 사람은 한 5% 내지 10%밖에 안 되죠. 그러면 김정은이 약점이라는 뜻입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우파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취약한 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을 공격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무너지면 남한의 종북 세력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상대인 문재인 정권과 투쟁하는 거기서 힘을 좀 남겨놓았다가 김정은 공격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김정은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데다가 플러스 세 가지를 요구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몰아내라. 노동당 해체하라. 그 다음에 자유선거하라. 이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자유선거하라. 우리는 자유선거를 해가지고 정권도 자주 바꾼다. 당신들은 자유선거를 해가지고 원하는 정권 만들어보라. 그 정권을 세웠을 때 그 정권과만 우리는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여기에 이승만의 대전략과 김유신의 대전략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의 대전략은 이겁니다. 김일성은 한민족 전체의 적이다 이겁니다. 남북한 한민족 8천만의 적이 김일성이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김일성이야말로 코미 나치스다. 공산 파쇼 집단이다. 파쇼의
레테르를 김정은에게 붙여버려야 됩니다. 파쇼 집단입니다. 저거 파쇼. 그리고 이 김유신의 전략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김유신의 부하가 이제 전선으로 나갑니다. 김유신은 좀 나이가 많았어요. 김유신은 7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김유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제는 오만해서 망했고, 지금 고구려 치러 갈 때 보면요, 고구려도 허점이 많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직으로 적의 굽은 곳을 치면 이긴다. 우리의 정직으로 적의 굽은 곳을 치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굽은 곳이라는 게 뭐냐? 굽은 곳.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거짓말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김일성 신화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거짓 선동으로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은 거짓의 모래성을 쌓았죠. 그걸 우리의 정직으로 때려 부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리전, 홍보전을 통해서, 북한에 풍선 보내는 걸 통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정직해야 되죠. 우파가 정직해야 되죠. 공산당과 싸우다가, 공산당이랑 괴물과 싸우다가 공산당 닮아가면 집니다. 괴물에 이기려면은 괴물을 닮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파는 지금 코로나로 몰렸습니다. 이때가 찬스입니다. 이 세계 역사에 보면은 코로나로 몰렸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이기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가 그랬습니다. 신라가 코로나에 몰렸습니다. 삼국통일 직전에. 그때 백제에서 의자왕이 등장했어요. 의자왕은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신라를 막 밀어붙입니다. 그 한 100년 전에 백제의 성왕이 진흥왕과 싸우다가 지금 옥천, 관산성 싸움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참수형을 당한, 거기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던 이 백제 왕조가 의자왕을 앞세워가지고 신라를 칩니다. 드디어 합천 대야성을 점령을 하고, 대야성을 점령하면서 김춘추의 사위와 딸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복수심이 김춘추로 하여금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몰린 신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고구려와 손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일본과도 타진을 해보고, 결국은 당나라로 가서 김춘추 그리고 당태종 사이에 나당 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백제, 고구려, 나중에 당나라까지 쫓아내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몰렸다가 발버둥 치다가 삼국통일한 면이 있습니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6.25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승만 정권은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50년대 말에 공산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한에는 북한 게릴라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국회에도 프락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 군사 원조를 요청하면 주지를 않았어요. 이럴 때 북한군이 남침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미국도 도와주고,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일어나고 해가지고 비록 전선은 다시 38선으로 원위치했지만은, 원위치하고 나서 우리 손에 남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한미동맹이었어요. 6.25 전에는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0만 강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잘 훈련된, 잘 단련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역전성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이승만, 지금 한국 우파는 그때의 이승만, 6.25 직전의 이승만, 그리고 의자왕 시절의 신라처럼 코로나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찬스입니다. 그 찬스의 방향은 뭐냐?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무너뜨리면은 남한의 종북 세력도 같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주적으로 삼아가지고 자유통일 전략을 밀고 나가면은 신라와 이승만의 기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적은 김정은, 방향은 자유통일. 김정은을 한민족 전체의 적으로 만들고 인류의 적으로 만들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